역사 공부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선생님이요, 이 구호를 외칠 때면 항상 사진 특강이었죠. 그쵸? 아무래도 사진 특강은요, 사진과 지도를 화면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역사 공부가 조금 수월하고요. 우리 제자들에게도 부담이 조금 적을 것 같아서 수업을 하는 저도 상당히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어느 시대를 공부한다고요? 조선시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목 보셨습니까? 조선시대는 조선시대인데요. 조선 전기래요. 그럼 전기가 있으면 후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요. 조선의 전체 역사를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려라든지 통일신라와 발해 삼국시대를 공부할 때는요. 한 번에 공부를 다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 점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와 비슷합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봐줘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모두 6시간에 걸쳐서 조선의 전기를 공부할 것이고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사진을 볼 텐데요. 자, 일단 먼저 이동을 해서요. 연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 그동안 연대표를 많이 봤으니 읽을 때는요. 왼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봤더니 조선은 1392년에 건국되어져서 1910년 이때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식민지배 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 기간 동안 있었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요, 조선은요, 전기, 후기 나누자라고 말했었죠. 자, 그때 그 기준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임진왜란이에요. 그러니까 임진년에 외란, 일본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외라고 불러줬거든요. 그들이 침략해와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다라고 해서 이제 외란이라고 불러줍니다. 아마 우리 제자들이 임진왜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전쟁이 7년 전쟁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7년, 정말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 이후에 조선의 상황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일단 사람도 상당히 많이 죽었고요. 또 농사를 그동안 못 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 거뒀던 세금 방식 그대로 세금을 거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하니 이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겠죠. 사회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래요. 바로 이런 전쟁은요. 어떤 나라, 어떤 시대의 모습을 많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시대를 구분할 때 기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는요. 1392년 상황부터 1592년. 아, 선생님, 정확히 200년 뒤에 벌어지는군요. 예, 맞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전쯤 시기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나라 이름은 그냥 정하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이름 정할 때 아주 심사숙고하듯이 나라 이름 정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조선, 이 나라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고조선 되겠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우리가 국호라고 불러주는데 그 국호는 고조선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서서요. 고려는 누구를 계승하겠다. 고구려를 계승하겠다. 조선은 고조선을 계승하겠다. 아, 뭔가 조금 비교하면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살짝 이동을 해서요. 우리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이 지도 모습은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었던 많은 역사 지도보다는 훨씬 더 친숙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보면 백두산이 있습니다. 압록강이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두만강이 가고 있습니다.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결하고 있는 이 선, 지금 한반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지금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선의 영토는 오늘날의 국경선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우리 문제 풀어볼 때요. 국경선을 가지고 구분해야 될 문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우리 예전에 배웠었던 뭐 발해라든지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만주 일대를 차지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쪽까지 가줬었죠. 그렇죠? 하지만 통일신라는 어디까지? 그렇죠. 대동강까지. 그러다가 고려가 등장하면서 조금 영토를 넓혀놨습니다. 청천강. 특히나 공민왕 시기 때는요. 쌍성 총관부를 차지하면서 영토가 더 많이 올라갔으나 오늘날가 생각하는 국경선은 조선이라는 거. 자, 이 국경선이 완성된 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
세종대왕식인데요. 그 이야기는요, 조금 이따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 특히나 전기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을 선생님은 두 가지 주제로 구분해 봤거든요. 먼저 첫 번째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제자들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선왕조실록.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이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준 많은 책들을 보죠. 그 책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들어봄직한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 그대로 조선 왕들의 여러 가지 통치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 조선왕조실록이 되겠습니다. 저는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할 건요, 그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조선왕조실록의 이야기처럼 한번 엮어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준비해온 게요, 조선시대 왕들 쭉 준비를 해봤어요. 자,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일단 520여 년 동안 있었고요. 이때 왕들이 모두 27분이 계셨는데요. 태조를 시작해서요,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자, 밑으로 보이십니까? 예종, 성종, 연산군 쭉쭉 오겠습니다. 선조 보이십니까? 자, 광해군도 보이네요.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아실 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오니까요, 고종과 순종,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끝을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순서를 외우고 있을까요? 부모님께 여쭤보면요, 부모님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이러면서 외우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미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죠. 맞아요. 이 노래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워낙 예전부터 많이 불려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외워보고, 이 방식을 외워두고 나면요, 우리가 조선시대 이야기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가 태정태세, 문단세, 태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조의 본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성계는요, 고려시대의 신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고려가 쭉 오다가 1392년 멸망하면서 조선이 등장했어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을까? 궁금하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앞서서 고려의 여러 가지 대외 관계를 말하면서 고려는 몽골족의 침략도 받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왔습니다 라는 이야기 했었죠. 자, 이성계가 활약할 당시 바로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왔었는데요. 특히 이 왜구, 우리가 해적이라고 말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 선생님 한 번에 한 100명, 200명 이렇게 침략하나요? 라고 생각할 텐데요. 아니에요. 한 번에 오는, 그들이 침략할 때 끌고 오는 배만 하더라도 100척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여 척의 배, 얼마나 많은 그 노략질을 하기 위한 해적들이 타고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 고려 사람들이 너무 피해가 컸어요.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냈는데요. 워낙 왜구들이 곡식을 많이 약탈하다 보니까 그것을 운반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고려의 최영 장군도 그들을 격퇴하면서 명성을 많이 떨치게 되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고 있는 이성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이제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이분이요, 그렇게 화를 잘 쐈대요. 거의 이제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화를 잘 쐈는데요. 그래서 막 왜구들이 왔을 때요, 고려 막 군대가 가지만 그들의 또 군사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쟁할 때 우리 그 아군들의 뭐랄까 사기도 많이 좀 위축되는 상황이겠죠. 그때 그의 뛰어난 활솜씨를 가지고 적장을 먼저 공격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적장이 죽거나 이러면 우리 군의 사기가 막 올라가겠죠. 자, 이러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명성이 이제 자자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여러분들 고려가요, 마지막에 누구의 간섭을 오랫동안 받았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나라가 100여 년 정도 있으면서 세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어떤 나라가 성장하냐면 명이라는 나라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명나라가요, 고려, 아직은 고려예요. 고려에 무엇을 요청하느냐?
요청이라기보다 정확히 이제 요구, 강압 이런 거죠. 그동안 너희들이 예전 원나라 간섭받을 때 이 땅을 원나라 지배 받았었잖아. 우리 이제는 원나라가 아니라 명나라가 중국에서 이제 최고가 되었으니 이 땅을 넘겨줘 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에서는요. 어떻게 이 땅을 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었겠죠. 그렇죠? 그러다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명나라와 전쟁하자라고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최영 장군은 워낙 연세가 조금 있으셨기 때문에 이성계가 군대를 끌고 가게 되는데요. 자, 이성계가 출발합니다. 출발을 쭉 하는데요. 압록강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전쟁은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하냐면 압록강에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군사를 돌리는 것, 바로 뭐라고 하냐면 회군이라고 불러줘요. 회군. 자, 이렇게 돌아온 이성계의 군대는 결국 최영을 그렇죠. 몰아내고 권력을 찾게 됩니다. 아직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고려의 군사력을 딱 장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시간 지나서 1392년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화도 회군에서부터 조선 건국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잠깐만 좀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나라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영웅이 등장해요. 영웅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슉슉슉 타해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나라를 세우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지를 비롯한 많은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성계는 우리가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불러줘요. 고려 말에 등장했던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하고, 반면에 여러분들 저기 정도전 보이십니까? 자, 정도전이라든지 여기 보이시는 정몽주와 같은 사람은요, 신진사대부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조선은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그다음에 신진사대부인, 그렇죠, 정도전, 이들이 손잡고 조선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조심할 건 정몽주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진사대부들이 여러 가지 고려를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고려를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정도전 같은 사람은 고려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그러니 아예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정몽주 같은 사람은 그래도 고려의 신하인데 어찌 나라를 배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몸은 죽고 죽어도 골백번 고쳐 죽어도 고려를 향한 그 충성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결국 그래서 정몽주를 제거하게 되면서 이들이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게 돼요. 자, 용어가 어려웠으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은 누가? 그렇죠.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인 세력과 정돈을 비롯한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고 세운 나라이더라.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개성의 선죽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요, 아까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했었던 바로 그렇죠, 정몽주가 피살된 곳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정말 오래됐죠, 그렇죠? 하지만 이 여기 다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그 당시 이런 모습이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이 이제 건국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라를 열심히 통치하면 되겠죠. 그런데 조선 초기에는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태조, 이성계 이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보세요. 몇 명입니까? 8명. 아들만 8입니다. 정말 많은 가족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8의 아들은요, 첫 번째 아들부터 6번째 아들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왕후 소생인 거고요. 그러니까 왕후에게서 태어난 거고, 그다음에 7번째와 8번째는 두 번째 왕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좀 나겠죠. 그렇죠? 이쪽은 나이가 조금 있고요. 이 아래쪽은 나이가 조금 어린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요, 세자를 책봉한다. 세자 책봉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왕이요, 다음 왕은 나의 아들 중에서 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어느 정도 지정해 두는 것, 이것을 바로 세자 책봉이라고 불러주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세자 책봉 누가 해야지 맞는 겁니까? 첫째 아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조금 일찍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러니 이제 둘째 아들이 되는 것이 보통 경우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태조 이성계는요, 첫 번째 왕후가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왕후와 이제 같이 이제 나라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왕후를 너무 사랑해요. 자, 거기에다가 늦둥이로 태어난 이 아이들도 또 너무 사랑하다 보니
위에 있는 형들을 다 제쳐두고 막내였던 방석, 10대입니다. 10대 어린 방석에게 왕세자 자리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위쪽에 있었던 형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겠죠. 특히나 누가 많이 반발했냐면요. 5번째 아들인 바로 방원, 이방원의 반발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가 조선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나도 앞장서서 정말 같이 뛰어다녔는데, 아니 그때 내 동생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갓난쟁이 그런 모습인데, 아니 이 녀석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특히 이방원은 많이 반발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앞서서요, 태조가 나라를 세울 때 신진 4대부 중에서 누구랑 손잡았다고 얘기했습니까? 정도전입니까? 정몽주입니까? 정도전이죠. 자, 그런데 이 정도전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조선이란 나라는 당연히 왕이 통치해야 되지. 하지만 왕보다는 똑똑한 신하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의 입장에서는요, 이방원처럼 용맹하고 그리고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이 방석처럼 나이가 조금 어리지만 그래도 신하들의 어떤 영향력이 좀 더 세질 수 있는 경우가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도전은 이방석이 왕세자 되는 거 이렇게 찬성을 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방원은 왕자의 난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되셨어요? 자, 결국 그래서 동생들을 제거를 하고요, 정도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왕이 됐냐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곧바로 왕이 되기에는 보는 눈도 많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왕은요, 정종이 왕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결국 이제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여기 지금 넷째 보시죠? 방간이 이방원을 견제하고자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파악해서 결국 그의 형도 제거를 합니다. 결국 왕자의 난을 몇 번 일으킨 거예요? 2번 일으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번에 걸친 왕자의 난을 거치고 결국 이방원은 조선의 3번째 왕, 태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선생님 그러면요, 태종은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카리스마 있게 아주 강력한 왕권을 차지했겠네요? 휘둘렀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통치했는지는요, 우리 다음번 수업 시간에 얘기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태종의 이제 아들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태종은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강력한 왕권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왕위로 이제 물려줘야지, 왕위를 물려줘야지 이 조선의 나라가 안정되게 잘 갈 수 있을까? 그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그동안 그가 워낙 이제 힘을 많이 써놨으니 나의 아들들은 이렇게 막 누구를 죽이고 이런 거보다는 나라를 안정되고 평화롭게 통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 바로 충녕대군이 아버지의 이제 신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형들이 있었긴 하지만 형들은 아버지와 생각이 좀 달랐었거든요. 여러분, 이 충녕대군이 나중에 누가 된대요? 그렇죠. 조선의 4번째 세종대왕이 됩니다. 우리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선생님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세종대왕은요, 정말 책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너무나 빠지는 책은요, 똑같은 책을 100번 이상도 읽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강력하게 나라를 통치해줬다라면 세종대왕은 이제 문화로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집현전 설치, 훈민정음 창제가 바로 여기서 나와주는 거예요. 세종께서 이렇게 학문을 좋아하다 보니 학자들을 모아놓지 않았겠습니까? 그 학자들이 바로 집현전이라는 곳에 모여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민족 최초의 글이 만들어지죠. 바로 훈민정음.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종의 업적들, 이 모습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은 책만 좋아하고 그래서 학자들만 사랑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분은 과학기술도 상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치국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예, 그런 치국이를 비롯한 많은 과학 발명품들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말했었냐면요, 우리 국경선 있잖아요.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지고 조선 중에서도 세종대왕이다라고 말했었잖아요. 바로 세종대왕 시기 때 지금의 국경선을 만들어둔 겁니다. 자, 근데 지도를 보세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지도 중에서 지금 위쪽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백두산이 지금 여기에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갔더니 여진자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쪽에 지금 명 글자가 보이고 있을 겁니다.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경선을 이렇게 이제 넓히려면 당연히 이 여진과 마찰이 좀 벌어졌겠죠. 세종대왕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십니까? 묶어서 뭐라고 불러주고 사군. 여기가 이제 우리 지역이 된 거예요. 이쪽으로 갔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점 보이시죠? 묶어서 육진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해서 오늘날의 영토를 만들어 두었더라입니다. 여기다가요. 저기 밑으로 가시면 왜구가 그때도 계속 노략질을 하고 그러는데요. 군대를 보내서 왜구의 본거지가요. 쓰시마 섬이거든요. 그것도 토벌하게 됩니다. 우리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세종대왕의 또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역사 공부를 하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대 세종까지 봤고요. 그 이후 이제 5대, 6대 걸치면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많은 제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이 안정적으로 발전을 해요. 근데 그 모습은 우리가 다음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우리는 그 위기 상황이 나타나는 14번째 임금 선조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요? 이 시기가 바로 임진왜란이 벌어지는 시기예요. 우리 조선이요. 한 200년 나라 처음에 이제 전기시대가 있다라고 했죠. 그때는요.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다 통치가 되고 있다 보니까 굳이 군대를 뭐 많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또 이 당시가 되면 양반들이 세력을 나눠서 정치적으로 조금 대립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전쟁 준비가 좀 안 돼 있었어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전쟁 준비가 상당히 철저합니다. 특히 조총이라고 해서요. 땅땅 총도 이미 수입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 준비가 안 되는 조선과 전쟁 준비가 돼 있는 일본이 격돌을 하니 초반에 우리가 정말 피해를 많이 입었겠죠. 그래서 선조 같은 경우는요. 피난도 떠났어요. 한양에서 평양에서 저기 압록강에 가시면 신의주 있거든요. 거기까지 피난을 갈 정도로 우리가 많이 좀 초반에는 많이 패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조금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승전보, 그러니까 승리의 소식이 지금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누가 된다? 그렇죠. 이순신이 되겠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께서요, 이 이순신의 이 동생을요, 언제 많이 보시게 되면요. 우리 그 축구 응원 같은 거 할 때요. 서울의 그 광화문 거리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모습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넓은 거리. 거기에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여러분 거북선의 모습도 있어요. 자, 이순신 장군은요. 바다에서요. 일본을 정말 계속해서 영거푸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들을 이제 격퇴를 시켰는데 물론 우리 제자들이 알다시피 이 거북선이 딱 나아가서 일본의 상상을 깨고 그들을 공격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임진왜란 당시 때요. 거북선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 조선 해군요. 수군이라고 해서 조선의 수군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배는 바로 이 배입니다. 자, 이 배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판옥선 되겠습니다. 판옥선. 자, 모습을 보아하니 그냥 우리가 생각했었던 여타 다른 배와 그렇게 모습이 다른 것 같지는 않죠. 특징을 조금 보시면요. 일단 배가 좀 높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배를 높게 만든 이유는요. 당시 일본군이 워낙 전투를 잘했다라고 했죠. 그들은 주로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전투를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배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막 싸우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올라타는 걸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옥선의 높이를 높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승선을 막아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거북선요. 왜 배들이 쭉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요. 공격을 해오잖아요. 근데 거북선은 그 사이를 막 뚫고 다니면서 일본 배들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배들이 쭉 서 있는 그런 전열 이걸 막 흐트러뜨리면서 막 우왕좌왕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화포, 대포를 뻥 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가까이 붙어서 싸우기보다는 멀리 떨어뜨려서 일본의 배는 우리 판옥선처럼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의 뛰어난 이런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의 7년 전쟁은요.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 이후 우리는 이제 나라를 좀 다시 좀 안정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특히나 선조 다음에 등장하신 분이 광해군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시기 때 나라를 이제 서서히 정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도 새롭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뭐냐면 중국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나라는 명나라이죠.
근데 이 명나라가 임진한테 우리를 도와줬고요. 그 이후 세력이 급속도로 많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여진족이 급성장하며 그들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죠. 또 조선의 선비들은요. 유학을 믿고 따르잖아요. 유학은 공자의 사상, 공자의 나라가 중국이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는 명나라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여진족과 열심히 전투를 벌인 상황 속에서 조선아, 우리가 옛날에 너희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우리 도와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군대도 보내줍니다.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광해군은 명나라는 세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어. 그러니 우리 여진족과 너무 적대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군대를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싸우되 상황을 좀 봐가지고 그냥 항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결국 바꿔 말하면 조선 광해군 시기 때는요. 여진족과 명나라 둘 사이에서 중립외교라고요. 말이 조금 어려울까요? 중립외교를 추진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광해군이 왕에서 쫓겨나게 돼요. 우리 왕들을 보면은요. 조나 종인데 광해군은 조나 종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새로운 왕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이유는 아니 어떻게 오랑캐와 그 당시는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랑캐와 손잡을 수 있느냐라는 이유로 광해군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등장한 왕이 바로 인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인조는 후금과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었겠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조선을 2번에 걸쳐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것, 여진족이 침략하는 후금,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바로 호란이 되겠는데요. 외란과 호란은 구분시키세요. 외란은 일본이 쳐들어오는 거고 호란은 여진족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조 시기 때 모두 2차례에 걸쳐서 호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2번째가 바로 뭐냐면 병자호란입니다. 우리 자세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은요. 남한산성이에요. 이 남한산성, 인조가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다고 하자 일단 피신을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온 곳인데요. 결국 이곳에서 45일 동안 청과 대립하고 있다가 나와서 결국은 항복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조선 전기 때 왕들의 큰 특징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정치 이야기 말고요. 우리 문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진들이 나올지 기대해 주세요. 자, 조선의 문화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야별로 볼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준비한 건 유교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아, 선생님, 우리가 고려시대 공부할 때는요. 불교 이야기 많이 하더니 조선시대에선 유교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이게 맞습니다. 조선은 선비에서부터 일반 백성까지 이 유교를 쫙 전파시키려고 했었던 왕이 그런 의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종묘입니다. 자, 종묘는 어떤 곳이냐면은요. 조선에 많은 임금들이 있죠. 그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 이곳을 바로 우리는 종묘라고 불러줍니다. 자, 사진 속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이제 평온하고 좀 조용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맞아요. 우리 유교에서는요, 특히 이제 왕, 신하, 그들 간의 엄격한 차이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는 왕에게 충성하는 모습, 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두고 있죠? 남자는 여자보다 위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를 받들어야 되는 모습, 이런 걸 강조하고 있으니 당연히 왕으로서도요, 이전의 왕들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조선의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셔두기 위해서 이 종묘를 만들었는데요. 수도를 옮기고요.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종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유교를 강조하다 보니 그 모습이 이제 선비들에게도 이어져요. 조선의 이제 어린이들을 보면요. 어렸을 때도 막 사당 다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분과 같은 아주 뛰어난 성리학자가 되고자 해요. 우리 제자들이 이 사진 딱 뜨자마자 선생님 이야기보다는 화면을 먼저 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천원 속에 보이고 있는 인물이 누군지는 알고 쓰고 계신 건가요? 바로 이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많은 아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선비들은 이 이황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황이다, 이이다, 조식이다, 많은 성리학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갑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뭔가 이 건물이 보이는데요.
혹시 지금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있으면 하나 꺼내서 보세요. 보시면 한문으로 이렇게 뭐가 써 있는데요. 바로 명륜당이 됩니다. 자, 명륜당은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 중에서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에 있었던 건물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균관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좀 전에 보셨던 그 1,000원짜리 속에 그려져 있었던 명륜당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 성균관은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다라고 말했었죠. 그쵸? 여기는요, 아무나 입학하는 건 아니에요. 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그러니까 일단 서당에서요, 하늘, 천, 따지, 천자문 공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지방이라든지 서울에 가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을 봐야 돼요. 이때 보는 시험을 속과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수능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속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모여서 이곳 성균관에서 공부를 해요. 성균관이요,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이 명륜당은요, 성균관에서 가장 뭐랄까요, 본 강의실, 가장 큰 강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끝에서 끝까지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넓죠, 그렇죠? 학생들이 모여서 공자와 맹자의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균관에는요, 들어가기는 어렵지만요, 들어가고 나면 많은 혜택이 있어요.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학비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유교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왕, 신하, 일반 백성들까지 유교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똑똑한 선비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재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똑똑한 인재들이요, 성균관에 와라. 학비 무료, 밥도 공짜. 그래서 하루에 2끼는요 공짜였대요.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했겠네요. 예, 많이 해요. 공부를 너무나 못한다거나 아니면 생활이 불량할 경우는요, 퇴학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부했던 그 어떤 엄격하고 조금 딱딱한 분위기가 갑자기 화면 속에 보일 것 같긴 했지만 그만큼 국가에서 유교를 장려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아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이제 선비들도 유학을 막 하지만 그것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도 전파됩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요, 글을 잘 몰라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긴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한자를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보급하지라고 국가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책에 조금 특이한 점이 안 보시나요? 바로 이 부분,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을요 아주 쉽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책의 이름은 삼강행실도가 되겠고요. 자, 이 책에서는요, 충신, 효자, 연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유명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책들 읽으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충신,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 거야. 그래, 맞아, 나도 이렇게 효자가 될 거야 라면서 사람들에게 그 충이라든지 효라든지 공자가 이야기했던 많은 사상들을 자연스럽고 쉽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한 사진들은 다 끝났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저의 의도 전달 받으셨습니까? 자, 이 이해도에 여러분들에게요, 2장의 사진을 더 준비를 했는데요. 미리 힌트 드릴게요. 한 장의 사진은요, 우리 조선을 이제 통치하기 위해선 여러 궁궐이 있어줘야 되겠죠. 그 궁궐 중에서도 가장 핵심 궁궐이 있습니다. 그 궁궐의 사진 모습을 가져왔고요. 또 한 장은요, 아까 우리 임진왜란 이야기 하면서요, 이순신, 그 이순신과 관련된 모습을 가져왔는데요. 어떤 사진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낸 퀴즈 어떻게 답을 잘 맞추고 사진을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제자들이요, 이순신 했을 때 거북선은 딱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통영을 한번 가보세요. 이 통영에 가시면은요, 지금 그 거북선의 모습이 실제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북선 안으로 들어가면요,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바다입니다. 자, 그리고 매년 여러분들 이순신을 기리기 위한 지역 축제도 열리니까요, 그곳을 한번 가보시고요. 앞에 봤었던 경복궁 그리고 광화문의 모습, 여러분 조선은요,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궁궐을 이제 세웠는데 그 궁궐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궁궐이 바로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이 경복궁 같은 경우는 조금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임진왜란 시기 때 다 불타버렸습니다. 선조가 피난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불이 나게 되고 그 이후로 한동안 사용을 하지 못하다가 여러분 우리 앞서서 조선의 왕 27분을 보면서 저기 뒤쪽으로 갔더니요. 고종 보이셨습니까? 자, 고종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10여 년 대신 통치해줬는데 그 흥선대원군이 그래도 조선에서는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은 경복궁에 된다라면서 경복궁을 새로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그 모습은요. 바로 새로 지어지고 특히나 아까 광화문의 모습을 보셨죠? 그 광화문은 우리가 이후에 많이 보수공사를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께서 이렇게 보신 사진들, 특히나 우리 앞서서요. 태종 이야기, 그렇죠? 우리 태조 이야기 많이 들어봤었죠?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을 할 때 정치 이야기에서 많이 이용이 될 터이니 역사책으로도 기억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만든 교재에 보시면은요, 사진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진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요. 앞으로 선생님 몇 시간 동안 공부할 거라고 했어요? 모두 6시간. 그중에 지금 1시간 끝났죠? 자, 나머지 5시간 동안은요. 앞에서 봤던 왕들과 여러 가지 통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앞서서요. 그 왕들 순서 쭉 했었던 기억나십니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영, 정순한철, 고순. 그 순서를 노래로 기억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제자들이 직접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 잘 썼습니다 라고 강좌평에 글을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제자들의 강좌평 기다리면서 저는 물러가겠고요. 다음 시간에 정치 이야기 하겠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